네,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가 됐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남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두고 갈등도 증폭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먼저 각 후보들의 행보와 전략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의견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 이어서 이제 호남권의 표밭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호남에서의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은 이 심판론을 어쨌든 부각을 하면서도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은 원래 이제 반명 이 선거 전략을 세울 것이다. 상대방에서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반국내심 선거 전략 또는 반 김문수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통합하겠다. 그러나 국내심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이후에 그 국내심만큼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를 먼저 공공연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국내심으로부터 이탈을 부추기는 거죠. 예를 들면 홍준표 지난 경선 후보의 이탈을 부추기고 예. 그다음에 또 김상욱 의원의 이탈을 부추기고 또 언론에 보면 이재호 의원의 또 이탈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국내심이란 정당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국내심으로부터 이탈을 부추기는 식의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화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중앙선관위에 낸 그 10대 공약에 보면 화합 이런 것을 내세우고 계세요. 그러나 공약의 면면을 보면 화합에 부합하는 듯한 공약이라고 평가받지 못할 공약이 꽤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성장을 내세우시면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공약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토론 등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실제 생각들을 국민께 들어보는 시간을 거치게 되면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고 상대방의 공방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이런 식의 또는 검증하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그 해당 공약의 진정성 또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통합과 화합의 진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아마 현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인 일에 대해서 갖는 태도 또는 정당의 입법 내용 이런 것들이 국민이 인식하게 되면 또 다른 국민의 울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에서 서울로 갔고요. 오늘은 또 이제 중원을 찾습니다. 행보와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 쪽에 아픈 지점들이 드러난 게 영남 쪽 유세였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선거 유세를 할 때에 물론 처음부터 이제 지지층이 많은 지역을 들르는 것은 맞는 것인데 좀 원래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초반부에 좀 시간을 영남 쪽에 많이 보낸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남 지역 유세의 양상들을 지켜보면은 지역 민심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드러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 이 초반에 선거운동 기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수습이 됐다면 애초부터 중부권이라든지 또 서울 지역 이런 쪽으로 먼저 무게를 실어가지고 접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 했던 행보들을 좀 살펴보면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개정 의사를 밝힌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중소기업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계속 공약을 했었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 설득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하고 싫어하는 얘기는 꺼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그런 공약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도 영남에서 이제 서울 유세를 이어갔는데 이준석 후보는 글쎄요, 지금 가는 곳마다 학생들을 만나고 학식을 먹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이제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상당히 잘 짜여진 전략하에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번에 정치에서의 목적을 그러니까 10% 이상 또는 15% 이상의 득표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지율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그 이상을 가지고 가야 단일화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사실 행보를 이어가기 어렵고 아마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지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젊은 층인 것이고 따라서 교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공약도 말씀도 하고 공약도 내걸고 있거든요. 예컨대 교원이 한 50만에 70만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이미 이제 교원 사업법이 통과돼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노력을 한 성과가 나타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추가적인 공약을 내고 온다는 부분. 그다음에 학식 프로그램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 그 이외에는 그 국가적인 틀 차원에서 큰 공약들을 아직까지는 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한 전략을 펴고 있지만 조만간에 단일화와 관련된 국민적 어떤 기대감, 열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올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적 우려가 좀 있어요. 이게 작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일괄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범인 처벌 유형에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상당히 처벌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민주당과의 각을 세우는 측면에서 하나 유리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한미 대사를 만난 부분은 사실 통상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지금 뭐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좋은 한미 동맹을 기존에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기존에 해왔던 발언을 토대로 보면 사실 조금 국민적 우려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갈등 구도를 선명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론조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뤄진 결과입니다. 지금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묻는 MBS 여론조사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27%, 이준석 후보 7%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울경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가 34%로 오찬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지지율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영남 지역에서의 지난 대선 때 좀 민주당 내부에서 표가 아쉬웠다라는 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유의미한 결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2022년에는 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예전보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보다는 좀 낮은 그런 득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TK 지역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산, 울산, 경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까지는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고 마침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단체장들의 선전 그리고 당선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현재 부울경의 추세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많이 주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부울경에서도 능히 이제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지금 선거 구도는 1강, 1중, 1약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동을 치는 구도가 아니라 경직성 구도입니다. 예전에는 대선 때 뭐 한 1위 후보 정도가 한 30%대의 득표를 박스권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나머지의 표밭들이 이제 요동을 치는 대표적으로 2017년 대선이 그러했는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경직적인 선거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상상 이상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선거 구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묘하게도 역대 대선을 보면은 양강 구도인 적이 있고 1강 구도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강 구도일 때는 보통 후보가 50%라든지 이렇게까지 크게 득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1강 구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차피 당선된다. 이런 인식으로 표들이 많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묘하게도 1강 구도인데 과반 득표가 유력해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은 득표율 7%부터 15% 사이의 구간이 비어 있어요. 역대 대선 후보자들이 득표한 걸 보면 예를 들면 2017년에 유승민 후보가 7%에 가까운 득표를 했고 2007년에 이회창 후보가 15%를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구간이 비어 있다는 거는 이 제3 후보가 잘할 거면은 15%를 넘겨버리거나
아니면은 7%에 못 미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도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강 1중 1약 구도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구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백병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어떤 의미로 근데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견제 심리를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말씀드리고 실제는 1강 1중 1약이라는 선거 구도가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뚜렷한 이 우리 정치 상황을 감안한다면 1강 2중은 될 수가 있지만 1강 1약 1강 1중 1약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1강 2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2강이 될 수도 있고 2강 1약.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재편이 될 건데 지금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기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서 전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평가를 냉정히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보수층이 결집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냉정히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을 먼저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와의 당연히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겠죠. 다행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표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임으로 가요. 서로 간에 단일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언행을 통해서 하듯이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중도층에서 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결집을 하고 중도층에 대해서는 견제 심리를 이용한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도층을 향한 여러 가지 언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중도층을 향한 언행이 보수층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선거 전략은 우왕좌왕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보수층에 대해서는 결집을 하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중도층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를 자극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적인 각층에 대한 선거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지금 저희는 며칠째 보수층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말에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지율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엄 사태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또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두운 분들, 이 공론이 분열된 여러 가지 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사과가 뭔 의미가 있어요? 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궁금해하는 것은 계엄에 대한 입장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우리도 반대한다. 이 얘기를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탄핵에 반대한 것은 정상적이었던 것이냐 이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삼 뭐 계엄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학교폭력을 두둔했던 학생이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본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처음에 저질렀던 그 학생은 잘못했지요.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변명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8대0 일치 판결에 대해서 심지어 무슨 시진핑 독재 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원 일치로 퇴학 결정을 내는 학폭위가 가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추가 가해성 발언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 후보도 사실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댔다고 보는 것이 제명이라도 해라라고 하는데 제명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1m 정도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한테 50cm라도 넘어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소화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김 후보가 사과를 하는 모습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김용택 비대위원장과는 다소 입장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발언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죠. 예, 지금 당 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탈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봐야 된다,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반대로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인물의 입장차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계엄과 그 대통령 탈당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계엄이라는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도 적절했다라고 평가한 적이 없어요. 다만 탄핵과 관련돼서는 찬반이 분명히 갈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탈당 문제는 탄핵 찬반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과관계 자체가. 왜냐하면 탄핵 찬성 여론도 있고 당내 탄핵 반대 여론도 있고 아직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내 여론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탈당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후보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첫 번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당의 앞날을 위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자, 대통령의 탈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국민의힘 본인에 대한 지지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학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 소신 갖고 밀어붙이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소신과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민이 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컨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과 별도로 후보의 입장이 정해졌으면 그 후보의 입장대로 강행을 해야 된다, 결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거 전략상 만약에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를 치르는 데 유리하면 후보자 본인의 입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불리하면 본인의 입으로 탈당은 지금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늘 내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이슈가 제기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그러니까 초래하기 지금 때문에 말하고 있는 이게 지금 판단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선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컨대 후보자께서 선거 전략상 대통령의 탈당 이거는 소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은 당위의 문제, 소신의 문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후보자께서 어느 것이 선거 전략에 유리한지를 결정하셔서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선대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할 문제와 당이 결정할 문제는 대통령 탈당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계획에 불구하고 선대위에서 결정해서 바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당 상황이요? 네, 일단 뭐 많이 늦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그 12.3 사태 이후에 계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계엄 해제 그 요구를 하는 그 표결부터 대다수의 의원들이 참석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해서 참석을 안 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첫 단추를 잘못 깨왔던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가는 것이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번 대선도 장담 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놓친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자진 탈당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진 탈당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에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정도의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의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차별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 자진 탈당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또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도 본전을 찾기 어렵고 못하면 타격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사실 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랄까 한다면은 자진 출당이나 탈당 이런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 지금이라도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 새로운 뭐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하는 성찰하는 보수로 거듭나는 그 최소한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관련한 거취 또 뭐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죠.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임명이라던가
아니면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의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외연 확장 또 중도층에 대한 표심 공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좀 옳지 않다라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는 저는 통합 선대위 측면에서 보면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마냥 비판할 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탈당 문제와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을 변호했고 대통령의 친구 지간이고 이것 때문에 합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합류에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석동현 변호사가 그동안에 정치 행보도 있었고 또 석동현 변호사가 상징하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을 선대위에 합류시킨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정호연 전 국방장관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이 부분은 글쎄요, 정호연 전 장관의 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정호영 장관을 인터넷에 치게 되면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과연 이 정호영 장관의 선대위 합류가 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저는 마이너스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신속히 취소를 또 했고요. 이 실수가 있었다고 또 비서실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비서실장의 실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후보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명의 상임 고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취소한 부분도 잘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번의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선 과정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호용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는 몰랐다고 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도 독재 정권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5시간 만에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5분이라도 5초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호용 씨를 다시 데려올 생각을 했는가. 사실 정호용 전 장관은 딴 데도 아니고 노태우 정부 때 50청산 작업 때 축출이 됐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시 돌아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중에 처벌도 받게 됐던 그런 분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인 학살을 포함한 5.18에 대한 책임을 물려가지고 내란 모의에 참여한 죄 그리고 이런 것들 내란 목적 살인죄 이런 것들을 물어가지고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잠시라도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악스러운 일이었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의 핵심 인물로 뇌물죄로 결국에 징역 5년까지 선고받았던 최경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까지 다시 포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다 모아놓고 한번 역사적인 심판을 다시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고 5.18 단체에서 김문수 후보 5.18 기념식 때 참석하지 말라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서히 차이가 좁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힘을 받기가 어려운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이런 인선과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과연 줄어들기는 할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을 위해서 김대식 의원에게 하와이로 좀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거의 매일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하와이 오지 말라라고 SNS에 써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갈 것 같긴 한데 선대위 합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앞으로 홍 전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조선시대 함흥 차사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하와이 차사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 가도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될 것 같고 홍준표 전 시장은 굉장히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경선 탈락 이후에 바로 퇴장을 하고 정계 은퇴까지 이게 정말 은퇴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졸업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바로 탈당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홍 전 시장도 좀 빈축을 살 만한 것이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후보가 됐으면은 쏟아내지 않았을 말이라는 점 이것은 사실 본인이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현황을 본인도 같이 만들었다는 책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홍준표 전 시장 한 사람 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 멀어져 있는 민심들, 진보는 차치하더라도 중도 표심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한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어떤 추파랄까요?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반년 동안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탄핵에 반대했고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온 인물이거든요. 예, 그런 홍 전 시장까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든지 또 내란 종식을 바랐던 여러 부류의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덕담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떠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전 시장이 손을 잡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 SNS 발언들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례적이죠. 이제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대선 전국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여러 가지 멘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뭐 좋은 덕담을 하면 몰라도 사실 표를 잠식할 만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 경선 후보로서 뛰었던 분이 또는 본인 말씀처럼 40년 전에 그 들어와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당의 부흥을 위해 노력도 하시고 당의 또 덕도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당과는 뗄래 뗄 수 없는 그 정치사를 살아오신 홍준표 전 시장께서 대선 국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도울 의무는 없는 현재 신분이기 때문에 후보 입장 또는 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 계신다면 후보가 직접 찾아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국외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후보가 사실은 측근을 통해서 또는 믿을 만한 분을 통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홍준표 전 시장의 저런 말씀에 대해서 당에서 비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비판보다는 설득을 하고 읍소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홍 전 시장이 이번에 특별히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궤도를 이탈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애써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모셔오고 한다 하더라도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입당을 제안했는데 오늘 또 전북 유세 현장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상욱 의원의 이런 지지 선언이 이번 대선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굉장히 솟구쳐 있는 그런 상태라서 김상욱 의원의 지지가 특별히 더 큰 영향을 끼칠까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라든지 이미지 전략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주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근데 김상욱 의원의 지지가 뭐 거기서 특별히 더 플러스가 될 거냐, 이거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미 이제 이건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그런 결과인 것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 뭐 정규재, 조갑재 이런 원로 보수 성향 언론인들까지 지지를 했고, 이 흐름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 정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굳이 뭐 더 플러스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좀 한편으로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김상욱 의원은 이제 사실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데, 김상욱 의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빛났던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처절하게 싸웠기 때문에 빛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나오게 된 순간부터 오히려 그 빛이 나는 것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근한 사례를 들면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탈당하고 나니까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다른데라는 질문을 받은 반면에 오히려 계속해서 남아서 핍박을 받았던 박용진 전 의원이 더 돋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오히려 박 전 의원이 중용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상욱 의원이 오히려 탈당을 해버림으로써 존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노선을 걷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좀 역설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예. 많이 늦었죠. 김상욱 의원은 진즉에 민주당에 입당했어야 돼요.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찬반을 보면 당내 국민의힘의 어떤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2012년도에 사실 문재인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을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공천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민주당에 얼른 입당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인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의 입당 이후에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좋을지 말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민주당이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많이 입당이 늦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